가 그레갈레가 향가거든. 향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거 외워야 된다. 공책에 정리하고 암기해야 돼. 향가는 신라 고유의 전통가요라는 뜻이야. 창작 시기는 보통 신라 시대까지라고 얘기해. 통일신라까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라부터 고려 초까지 보기도 해. 향유계층. 향유계층은 이 향가를 창작하고 즐겨 부르던 계층이 누구냐라는 거야. 이때 당시엔 귀족 계층. 이때 당시에 귀족 계층이 승려, 스님들이야. 화랑은 육군사관학교 생도라고 생각하면 돼. 군인 되는 사람들. 젊은 형아들. 김유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 향가 작품을 창작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불교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서 왜? 주요 작가가 승려니까. 그 다음에 유교적인 것도 많이 들었어. 뭐 충효, 애국, 지조와 절개, 뭐 의리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별의 노래도 있어. 사랑의 노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뒤에서 할 건데 표기 방식은 향찰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어. 향찰. 여기 보면은 한자 차자 표기라고 나와 있잖아. 한자 차자 표기는 뭐냐면은 우리 글자가 없던 시절 중국 한자를 빌려서 표기한 거야. 왜? 우리 글자는 조선시대 때 만들어지잖아. 이때는 훨씬 더 이전 신라시대니까 당연히 우리 글자가 없었겠지. 근데 이 한자 차자 표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 이 한자 차자 표기에는 이두, 구결, 뭐 향찰 이렇게 세 가지 대표되는 게 있거든. 이 중에서 향찰. 근데 이 중에서 향찰이 백미라는 것은 무엇무엇의 백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가장 최고, 으뜸이라는 뜻이야. 그럼 학교에서 시조를 배웠기 때문에 음보하고 음수율 이거는 알고 있겠네. 그치? 10년을 경영하여는 몇 음보? 그럼 해석 위주로 했나 그러면? 이름보가 4음절인 건 배웠어요. 뭐라고? 이름보가 4어절인 건 배웠어요. 이름보가 사하절이라는 걸 배웠어? 진짜 그렇게 배웠어? 이름보가 사하절이라는 걸 배웠어? 4음절. 사음절을 배웠어? 확실해? 유진이는? 유진이 네. 그렇게 배웠어? 학교에서 안 배웠는데. 그럼 어디서 배웠어? 학교에서 안 배웠으면 학원에서. 학원에서? 음, 오. 학교에서는 그러면 음보라는 거 뭐니 음보? 어절은 띄어쓰기잖아. 음보는 어? 끊어있는 그렇지 끊어읽기. 얘는 끊어읽기. 규칙적인 끊어읽기. 그러면은 10년을 경영하여는 한 줄을 몇 개씩 끊어읽어? 4음보? 사음보 4개씩 끊어읽는 거야. 오. 음수율은 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글자 수를 일정하게 맞추는 거야. 그런데 향가는 음보율하고 음수율이 있다 없다? 음보율 없고 음수율 없다. 이렇게 처음부터 아예 딱 정리를 해. 이거 헷갈리게 많이 물어볼 거야. 시조에는 있어.
시조에는 있는데 향가에는 음보율하고 음수율이 없어. 그럼 얘네들은 형식이 뭐가 있느냐? 그냥 단순해. 4줄짜리, 8줄짜리, 10줄짜리. 됐어? 그 중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제막 메가가 19채야. 19채. 10줄짜리. 그리고 이 제막 메가는 19채 향가인데 완성도가 가장 높아. 그 세 가지 형식 중에서 4구체, 8구체 중에서. 그리고 이 19채 향가는 가장 나중에 세 개 중에서 가장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방식은 뭐야? 4구체. 대표 작품인 서동요가 있어. 그 다음에 다른 향가에는 해당이 안 되고 오로지 이 19채 향가에만 해당되는데 얘를 산회가라고 부르기도 해. 19채 향가만. 그래서 사내가 무슨 뜻이에요? 여기 완성도가 높은 특별한 형식이란 뜻인 거야. 산회가가. 19채 향가가. 그리고 출전. 제막메가라는 책은 없어. 그거 킥해봐야 10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책을 만들 수 있겠어. 그래서 그런 향가 작품들을 이런 기존에 있었던 책에다가 뭐 10쪽에다가 뭐 101쪽에다가 그냥 쭉 기록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삼국유사는 제막메가가 기록되어 있는 책 제목인 거야. 여기에 14개 들어가 있어. 균효전에는 11개 들어가 있어. 그거를 출전이라고 하는 거야. 제막메가는 삼국유사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향가는 지금까지 총 25개가 전해진다. 이제니끼로 이거 외워야 돼. 너무 쉽지? 넘어간다. 그 밑에 아까 향찰이라고 언급이 됐었지? 이게 향찰 향가 이름 되게 헷갈려. 글의 갈래는 향찰이고 표기 방식이 잠깐만 나도 헷갈리네. 향가고 표기 방식이 향찰인 거야. 향찰로 향가를 기록했다. 내지는 표기했다. 자, 예를 들면은 서동요라는 작품이 있어. 서동요는 작가가 서동이야. 서동이 지어 부른 노래인데 이 서동이 신분이 되게 낮았어. 근데 이제 그 저기 뭐야 왕실에 선화공주라고 있었는데 그 서동이 그 선화공주를 마음에 들어하고는 선화공주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머리를 짜내가지고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노래 내용이 선화공주를 모함하는 내용인 거야. 내용이 그거야. 선화공주는 밤마다 매일 밤마다 부모님 모르게 임금님 모르게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서동과 사랑을 나누고 들어간다. 이런 식의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발칵 뒤집혀진 거야. 이 노래가 궁궐에 퍼지면서. 그래서 선화공주 아버지가 야 꺼져 이런 거야. 너 어떻게 아버지 허락도 없이 그렇게 결혼식도 안 하고 외간 남자 만날 수 있어. 너 나가. 너 이제부터 내 딸 아니야. 이래서 쫓아낸단 말이야. 그래서 서동이 그 모든 것들을 예측하고 큰 그림은 그렸던 거지 빅픽처. 궁궐 바깥에서 쫙 기다리고 있다가 선화공주 오셨어요. 이제 저 만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해서 사는 거야. 예, 모함하는 노래야. 근데 이 서동요가 아까 전에 사구체라 그랬잖아. 4줄짜리. 근데 그 첫 번째 줄만 보면 한자로 돼 있어. 향찰이 한자를 빌린 거니까. 근데 중국 애들은 해석을 못해. 지네 나라 글자인데 왜?
이거를 우리나라식으로다가 변형 한자 모양을 바꾼 게 아니라 한자를 우리 편한 대로 바꿔서 사용을 하는 거야. 한자 모양은 그대로인데. 이건 쓸 필요 없어. 자, 첫 번째 글자 무슨 글자인지 알아? 착할선. 미는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미지. 이게 될화. 뭐 국외음화, 비음화 할 때 뭔가가 된다, 변화한다 할 때 그 화야. 요게 귀인, 귀한 사람. 요거는 님주. 공주할 때 이 두 글자를 쓰는 거야. 요거 똑같이 님주자지. 이거 복잡하잖아. 이게 수물은자야. 은밀하다, 은폐시킨다. 일 때 이 은자를 쓰는 거야. 근데 이 향찰은 한자의 음과 뜻을 모두 사용을 해. 근데 중국 애들은 뜻만 사용해. 그래서 중국 애들한테 이 문장을 보여주면 이것만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 애들 해석을 하면은 착하게 된 귀인님이 님이 숨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얘를 향찰로 사용한 우리 민족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봐봐, 여기가 뜻 부분이야. 여기가 음 부분이고 밑에가 선화 공주 님 은 요렇게 읽어 내려가는 거야. 선화 공주님은 이게 첫 번째 줄이었던 거야. 완전 중국 애들이랑 다른 해석을 하겠지. 요게 지금 요걸 말하는 거야. 한자의 은과 뜻을 모두 사용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문법에서 요 은는을 뭐라 불러? 은는. 선화 공주님은 할 때 은. 주격조사는 이가 깨서. 은는만도요는 뭐라 불러? 보조사. 보조사. 요 조사. 요 한자로다가 조사하고 어미까지도 표현을 했어. 여기 이제 보조사인 거야. 정확하게 몰라야 돼. 근데 중국말에는 조사 어미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 말에 은는하고 비슷한 발음인 한자를 조사로 그냥 쓰는 거야. 중국 애들은 이거를 조사로 조사 자체를 몰라. 걔네들은 그냥 숨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거야. 근데 우리 신라시대 사람들은 이거를 보조사 은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지. 되지? 그 다음에 이 향찰 표기는 우리 문자가 없던 시기에 불가피하게 한자를 빌려서 사용했던 거야. 근데 우리식으로 변형을 시킨 거지. 변형을 시킨 거야. 이거 하나 더 적어. 한자의 주체적 수용. 우리나라 사람 그래서 머리 되게 좋은 거야. 그 다음에 그 어순이 우리말 어순으로 돼 있어. 이게 한자가 중국 거긴 한데 중국 글자이긴 한데 우리식으로 바꾸니까 문장 성분의 순서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중국 애들은 이거 아니고 주어 서술어 목적어라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중국 애들은 이렇게 돼 있어. 요게 나라는 뜻이고 이게 너라는 뜻이야. 이게 사랑한다라는 뜻인 거고. 나 사랑한다 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되지? 조사나 어미 없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완전 다르지. 목적어가 앞에 나오잖아. 목적어 있고 조사도 있고 어미도 있고. 맞아? 이게 중국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중국 애들 이거 해석을 못해. 그래서 이 향차를 통해서 우리말 전체 표기가 가능해졌다.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이 향차 표기는 종합적인 표기 체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볼 수가 있는 거야. 이것도 정리하고 알아두세요. 질문 됐어? 너무 쉽지? 사랑한다를 중국어로 뭐라 그래요? 에? 사랑한다를 중국어로 뭐라 그래요? 아이니 아이니 좋아한다는 쟤또왜 질문 이렇게 많이 하고 이게 좋아할 호자잖아. 그럼 뭐 이렇게 하겠지 뭐 허니 이 중국어로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다를 수 있으니까. 됐어 이제? 괜찮아? 넘어갑니다. 너 제2외국어 뭐하니? 저 일본 2학년 때 아 일본어? 근데 어. 아직 중국어는 따서 알고 있어요. 중국어 인원이 20명밖에 없어. 수능을 온다고? 100명 다 중국 일본. 중국어는 처음이 좀 어려워. 근데 처음만 고생하면 나중에 쉽고 일본어는 처음엔 되게 쉬운데 나중에 갑자기 어려워져. 일본어는 우리말이랑 그 문장 성분 순서가 비슷해. 조사나 어미도 있고. 근데 외울 게 너무 많아. 자, 19채 향가 다른 말로 사내가.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 파트. 이게 중요한 거 이거. 이거 발표해. 힘들어. 9시부터 너무 힘들지 않냐? 금, 토, 일, 월 죽을 것 같아 지금. 4일 동안 9 to 10 죽는 거지 그냥. 근데 너네들 고생하는 거에 비하면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치? 너네들이 더 고생하잖아. 아닌가? 나는 9시부터 10시까지만 하면 집에 가서 자면 되지만 너네들은 10시부터 다시 시작하잖아. 새벽 2시까지. 맞지? 그리고 아침 6시 일어나고. 자, 3단 구성. 자, 10줄짜리인데 이 10줄을 세 덩어리로 쪼개는 거야. 4줄, 4줄, 2줄. 그 각각의 이름을 기, 서, 결이라고 부르는 거야. 특별히 이 결 부분은 낙구라고 부르기도 해. 마지막 2줄은. 되겠니? 그럼 낙구의 처음은 몇 번째 줄이 되겠니? 종작 종작은 아직 안 나오는 그 시조에서 쓰는 거고. 19? 자, 10줄이야. 그걸 3등분 하면은 4줄, 4줄, 2줄로 쪼개. 기서결로, 그치? 근데 결 부분은 다른 말로 낙구라고 한대. 그지? 그럼 낙구는 몇 번째 줄부터 되겠어? 8, 첫 번째 줄, 봐봐. 1, 2, 3, 4. 여기까지가 기. 5, 6, 7, 8. 여기까지가 서. 여기가 결. 다른 말로 낙구. 다시 물어볼게. 낙구는 몇 번째 줄부터겠어? 9번째 줄. 이거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지쳐서 그래. 지쳐가지고 집중력 깨져가지고 그래. 자, 됐지? 내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시험에서 나와. 낙구를 애들이 못 찾아. 낙구 찾아라고 하면은 애들이 여기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낙구는 이거 전체란 말이야. 그럼 낙구 첫머리는 어디 봐야 돼? 9번째 줄에 제일 처음 봐야 되는 거야. 왜? 이 낙구의 첫머리에 감탄사가 온다라는 문제가 무지하게 잘 나오거든. 그러면 이 감탄사는 9행에 있겠어? 10행에 있겠어? 낙구 첫머리니까. 9행, 그렇죠. 9행을 찾아줘, 9행. 우리가 4단 구성으로 하면은 뭐라고 부르니? 기서결이 아니라 기승전결. 3단 구성일 때는 시나 소설이나 기서결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기서결. 되겠지? 자, 19채 향가 몇 줄짜리라고? 10줄. 그 10줄을 몇 덩어리로 쪼개? 세 덩어리. 몇 줄 몇 줄 몇 줄? 사사이. 근데 19채 향가가 얘만 있는 건 아닌데 어떤 19채 향가는 3, 5, 2로 나누기도 한다. 5, 3, 2로 나누기도 하고. 어쨌든 마지막 2줄은 비슷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향가는 연도 1개야. 연도 1개야. 연이 하나밖에 없는 시를 뭐라 그래? 단연시라래. 단연. 그 황일수의 문법 그 현대국어 문법 어디 들어간대?
중세국어 들어간대? 중세국어? 중세국어 배웠지? 3주차에서. 그치? 다 기억하고 공책 정리 다 했지? 다음 시간 때 그거 갖고 와봐. 단기 특강하고 그때 받았던 중세국어 프린트하고 그다음 문법 프린트 3개 하고 그다음에 문법 공책하고 다 가지고 와봐. 다 못했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와. 다음 시간 때 필요하니까. 알겠지? 그리고 최대한 암기 좀 해갖고 와. 그럼 유진아, 중세시대 때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에는 뭐가 있니? 이제 그거 알아야 되는 거야 이제. 두 가지 있잖아. 평서문에는 이가 쓰이고 의문문에는 이시 쓰이고. 기억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에는 뭐가 있니?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에서는 의시가 있다면 샤하고 시가 있지. 기억나? 오케이. 주격조사에는 뭐가 있니 중세? 이 하나밖에 없어. 기억나? 복습해야 돼. 복습하고 와야 돼. 자, 기서결 중에서 제일 처음. 자, 이거 제망매가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 정리된 거다. 제일 처음 중심 내용이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야. 부정적인 인식이지. 두 번째, 서 부분이겠지. 5번째 줄부터 8번째 줄까지 여기 부분. 인생 무상, 허무감, 부정적인 인식이지. 그쵸? 그런데 이 마지막에 가면은 화자의 태도가 달라져. 그 화자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시상이 전환된다 그래. 됐습니까?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이 어디야? 낙구 부분인 거야. 여기 부분 별표. 낙구는 90 둘 다예요. 9하고 10이 낙구인데 그 첫 번째 줄이 9번째 줄이 되는 거지. 어떻게 태도가 달라지냐? 누이가 죽어서 헤어졌는데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돼. 긍정으로 바뀌지.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였다가 긍정적인 태도로 달라지고 있잖아. 태도 변화, 그지? 태도 변화. 요거를 시상이 전환된다 그래. 그럼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은 어디인가? 기서결 중에. 결. 다른 말로 어디 부분? 낙구 부분. 알겠어? 근데 하필이면 여기 봐봐. 잘 기억해야 돼. 하필이면 이 낙구 첫머리에 뭐가 온다? 감탄사가 와. 감탄사. 이 감탄사 부분부터 시상이 전환된다. 이걸 많이 물어볼 거야. 감탄사하고 연결시켜서 시상 전환. 어차피 감탄사는 낙구 부분에 오니까. 감탄사는 그럼 몇 번째 줄에 오겠어? 9번째 줄. 그래서 아까 이거 얘기했던 거 제일 처음에 9번째 줄. 낙구 첫머리. 되었어? 화제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시상 전환. 그 다음에 이 낙구 부분이 또 중요한 건 이 낙구 부분에 시상이 집중돼.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또는 전체 내용이 집약되는 부분이기도 한 거야. 우리가 깔때기에다 물 부으면 깔때기가 밑으로 쫙 모여서 흘러내리잖아. 그치? 그 깔때기 밑부분에 해당되는 게 시상 집중 부분인 거야. 태도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그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게 되는 그 생각을 갖게 된 그 원동력은 뭐냐? 요 불교적 윤회사상 때문인 거야. 이것 때문에 태도를 바꿀 수가 있었던 거야. 유진이, 윤회사상이 어떤 거니? 대충 아는 대로 얘기해봐. 그렇지, 뭐야?
어? 죽으면 죽으면 다시 깨어나? 아니 태어나. 다시 깨어나면은 난리 나지. 자, 아이고 힘들어. 자, 사별했단 말이야. 그런데 재회할 수 있어, 나중에. 이거는 돌고 도는. 인간 사회는, 인간관계는 돌고 돈다. 만나고 헤어지고, 헤어지고 만나고. 이게 윤회거든. 윤회. 이게 핵심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 윤회 사상에 입각해서 본다면 지금은 헤어져서 슬프지만은 나중엔 다시 만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 유준아, 나가서 조용히 좀 하라. 날라차게 한 번만 해줘. 됐지? 조금 더 어려운 거 얘기해 줄게. 이 기하고 서 부분에선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이었어, 부정적 입장이었어? 부정적 입장이지. 자, 누이가 죽었어. 그러면 이승에 있겠니, 저승에 있겠니? 저승에 있겠지. 화자는 이승에 있겠지. 근데 이승과 저승의 사람은 서로 소통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여기서는 이승과 저승의 단절. 근데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 다시 소통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겠지. 여기서는 그 단절을 극복한다. 요렇게 인식이 전환돼. 요 태도가 바뀐다라는 건 인식이 바뀐다라는 말과 똑같아. 인식 전환. 됐니? 됐지? 지금 윤회사상 나온 김에 설명해 줄게. 이 작품에는 불교 사상이 내포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방금 전에 했던 윤회 사상이야. 두 번째는 아미타 사상이라는 게 있어. 자, 윤회 사상은 삶이 있으면 죽음, 쟤는 졸려? 죽음도 있다. 그 다음에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돌고 도는 것이다. 이 윤회할 때 윤이 바퀴라는 뜻이야. 바퀴. 동글동글한 바퀴. 회가 돈다. 바퀴가 돌듯이 돌고 돈다. 잘 기억해둬. 만남이 있으면은 이별도 있다. 요거를 말해주는 게 회자정리라는 거야. 기억해둬. 그 다음에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도 있어. 요게 생자필멸이야.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소멸하게 돼 있다. 필멸. 그 반대. 떠나간 사람은 언젠가 돌아온다. 그것은 거자필반. 거자가 떠나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화자는 거자필반을 믿고 있는 거지. 아미타 사상은 극락세계라고 있어. 극락세계.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당, 천국. 세계의 존재에 대한 믿음. 요 극락세계가 다른 말로 미타찰이라 그래. 이건 불교에서만 쓰는 말이야. 미타찰. 또 하나. 이 극락세계에 가고 싶은 소망.
요게 담겨 있으면 아미타 사상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너무 쉽지? 화면 바꿔. 화면 바꿔 되니? 유진아, 저기 채윤이도 그렇고 이게 고등학교 거는 문학이든 문법이든 용어가 생소한 게 되게 많거든. 근데 너네들이 그거를 질문을 안 하면 내가 아는 줄 알고 그냥 슉슉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거 한 개라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질문 다 해야 돼. 시시콜콜한 것까지. 너네들이 그거를 이거 질문해도 되나? 이런 생각 전혀 하지 말고 모르면은 그 즉시 물어봐 줘야 돼. 왜냐면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해 너희들한테. 선택지 볼 때 그 단어 뜻을 몰라가지고 용어 뜻을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틀리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잠깐 물어봐야 돼. 혹시 자필반에 뭐라고? 거자필반에 떠나간다 말이야. 자, 사람. 떠나간 사람은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다 이런 거지.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지 않냐?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헤어졌던 사람 우연히 길에서 만나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냐? 난 그런 경우 되게 많았거든. 만남에 있으면 이별도 있어. 만남의 기쁨도 헤어짐의 슬픔도. 살아있는 사람은 언젠가 다 죽게 마련이야. 학교에서 에어컨 틀어주니? 오. 하루 종일? 요. 우리 때는 선풍기 하나로 다 버텼는데. 이거 참 좋다. 자, 그 다음에 기서결 중에 기는 현재를 나타내준다. 요거 많은 아이들이 모르는 거야. 선은 과거를 나타내준다. 결은 앞으로 누이와 만나게 될 미래를 나타내준다. 요거. 되겠니? 자,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순차적 흐름은 아니네. 왜? 현재 얘기했다가 과거로 거꾸로 갔다가 미래 얘기하는 거니까 순차적인 건 아니네. 순차적 흐름은 아니다. 그러면은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음. 현재 이야기하다가 과거 회상하고 미래는 이럴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5번. 이 모든 것들이 시조에 영향을 끼친다. 어떻게? 비슷하거나 내지는 같게. 비슷하게 영향 준 것도 있고 아예 똑같이 영향 준 것도 있고 그래. 시조가 몇 줄짜리니 기본이? 초장, 중장, 종장 몇 줄이야? 세 줄이지. 3단 구성 비슷하잖아. 그럼 시조가 먼저야 향가가 먼저야? 향가 먼저. 왜? 신라시대니까. 시조는 고려시대부터거든. 유진아, 그리고 우리 중세국어 배웠지 3주차에서. 그러면 중세국어 몇 년부터 몇 년인지 배웠던 거 기억나? 그 고려 고려광국부터 임진왜란 임진왜란까지. 그게 몇 년부터 몇 년이야? 건국은 기억이 안 나는데 918년 기억해야 돼. 임진왜란은 1592년 그지? 기억해야 돼 이제. 유진아, 복습할 시간 많이 없어? 어? 있겠는데 잘 안 했어요. 이제 그러면 안 돼, 그치? 네. 채윤이, 근대 국어는 894년부터 그 1년만 부터 19세기 말
그게 19세기 말이야. 1894니까 19세기 말이겠지. 임진왜란까지가 중세잖아. 임진왜란 이후부터 1894까지가 가부개혁이야. 1894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현대국어인 거고. 그리고 한 번 배운 거는 앞으로 3년 동안 완벽하진 않겠지만은 최대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게끔 계속 되풀이 해줘야 돼. 그게 기본이야. 되풀이 하는 게 기본이야. 한 번만 하면 안 돼. 여러 번 해야 돼. 왜 우리 천재 아니잖아. 그치? 유진이도 그렇고 채윤이도 그렇고 머리가 나쁘지 않아. 근데 여러 번 안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결과가 좋게 안 나오는 거야. 여러 번 해야지. 왜 우리 천재 아니잖아. 우리는 다 박지선하고 손흥민 그런 스타일이잖아. 노력형이잖아. 우리 메시 아니야. 뭔지 알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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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이거를 두꺼비하고 10년 그거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내가 알려줄게. 요거 되게 중요해. 요거 별표. 봐봐. 시조는 사음보 율격 있지. 그리고 3, 4조, 4, 4조에 음수율 있지. 그런데 19체 향가는 음보율하고 음수율 X잖아. 맞아? 그 다음에 19체 향가 3단 구성이야. 4, 4, 2로. 시조도 3단 구성이야. 한 줄 한 줄 한 줄로써. 근데 쪼개보면 어때? 얘는 10줄로서 3단이고 얘는 3줄로서 3단. 이거 그러니까 같으면서도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받았던 프린트 펴보세요. 요거. 이런 거 1쪽, 2쪽에 있는 내용 학교에서 배웠는지 한번 봐볼래? 요거 어때 요거? 문학사의 흐름은 고려 문학 이거 배웠니 안 배웠니? 안 했어? 그럼 바로 제목명가 들어가면 돼. 오케이.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여기부터 가보자. 오? 상춘곡 들어가네? 상춘곡. 그러니까 뒤에 있어 뒤에. 뒤에 붙어있어. 동시달도 있네? 논밭가라도 있고? 대박이다. 야, 이번에 고전문학 되게 어렵겠네. 자, 16쪽 보세요. 이젠 잊기로 해요. 이젠 제, 망, 매, 가. 해석 순서는 3, 1, 2, 4. 매가 누이. 화자가 남자거든? 누이는 여자 형제를 말하는 건데 여동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이 누이를 갖다가 학교에서는 누나라고 배웠니? 여동생으로 배웠니? 누이로. 그냥 누이라고만 배웠어? 뭐 누나인지 여동생인지는 구분 안 해줬어? 알았어 알았어. 학교에서 그냥 한번 물어봐. 이게 누나예요 여동생이에요 물어봐. 보통 누나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 망은 죽다. 그럼 망매하면 뭐겠어? 죽은 누이. 제가
추모하다. 죽은 사람 추모하잖아. 애도하다. 제사 지내다. 죽은 이한테만 할 수 있는 거야. 가는 노래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제목 뜻이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 되니? 요거를 조금 배운 티를 내려면 여기를 살짝 끊었다가 읽어줘야 돼. 제망매가가 아니라 제망매가 해야 돼. 왜냐?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이렇게 의미가 구분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시험은 안 나와. 예. 됐습니까? 그런데 누이가 죽었잖아, 그지? 그러면 단순하게 이별한 거야? 사별한 거야? 사별했다고 하지, 사별. 죽어서 헤어진 거를 사별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 봐봐. 이별이 있고, 그치? 사별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같은 건 또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어. 왜? 이별은 그래도 최소한 살아있잖아. 그쵸? 사별은 죽었잖아. 그런 측면에서는 이건 같은 게 아니야. 근데 비슷한 점도 있어. 왜? 헤어졌잖아. 이런 측면에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제맘매거를 배웠잖아. 그러면 선택지에 다른 처음 보는 작품들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위의 작품이랑 비슷한 거 골라라고 하면은 1번 이별, 2번 이별, 3번 이별, 4번 이별이야. 근데 5번만 사별이야. 그럼 5번 골라야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 되겠니? 그런데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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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별이 아니라 자연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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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그러면 이별 골라야 되는 거야. 최대한 비슷한 걸로 고르면 되는 거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생해가지고 재회 가능성이 있냐 없냐도 고려해야 돼. 왜? 어떤 작품은 이별했고 사별했어. 근데 재회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근데 제망매가는 재회 가능성이 있어 없어? 아까 윤회사상 배웠잖아. 다시 만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희망으로 끝났잖아 아까 전에. 그럼 제망매가는 비관적이다라고 해야 돼? 낙관적이라고 해야 돼? 낙관적이라고 해야 되지. 그 다음에 그 이별한 대상이 연인 관계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가족끼리 헤어질 수도 있겠지. 얘는 가족 중에 누군가와 헤어진 거잖아. 됐습니까? 요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따져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이별이면 아 이별 얘 맞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주 소소한 것까지 다 따져줘야 돼. 됐습니까? 가족 내지는 혈육 피가 섞였기 때문에. 됐지? 19채 양가 몇 줄짜리? 10줄짜리. 가장 오래된 거야?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거야? 가장 나중에. 얘가 완성도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완성도가 높다. 19채 양가는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산회가. 다른 향가한테 붙이면 안 돼. 19채에만 써야 돼. 산회가.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거야.
누이가 죽었기 때문에 슬프고 안타까워서 애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비유. 요 비유에는 직유법하고 은유법이 들어가 있어. 자연물을 통해서 내지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인간 내진 인간의 삶을 나타내준다. 이때 얘가 보조관념인 거고 얘가 원관념이 되는 거야.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김에 적읍시다. 요게 은유법인 거고 요게 직유, 은유. 이젠 잊기로 해요. 자, 종교적이다. 어떤 종교하고 연결되어 있다? 불교. 불교. 이 작가가 월명사라는 작가야. 근데 이름 끝에 사가 들어가잖아. 이름 끝에 사. 사 들어가잖아. 그럼 스님이란 뜻이야. 스님. 승려. 그리고 아까 전에 그랬잖아. 누이가 죽어서 슬픈데 허망한데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고. 태도가 달라진다고. 시상이 전환됐다고 얘기했잖아. 그때 이 작가한테 그렇게 힘 실어줬던 종교 사상이 무슨 종교야? 불교 사상이었잖아. 중에서도 윤회 사상이었던 거고. 그래서 종교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 문제 하나. 불교적 성격을 나타내주는 시어가 있어. 걔는 뭐냐? 미타찰이라는 단어야. 불교적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줘. 아까 얘기했지? 미타찰은 뭘 말한다고? 기독교에서 천국, 천당 같은 데를 말한다고. 이 미타찰이 극락세계를 뜻한다. 불교적인 성격 나타내주는 시어를 찾아 쓰세요 라고 하면 미타찰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들어와 봤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그 블로그하고 유튜브에 동영상 파일 되게 많잖아. 여기 제막매가도 되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 너희 것도 있고 뭐 한성 것도 있고 옛날 언니들 것도 있고 되게 많아. 제막매가. 복습할 때 용도로 사용해. 혹시 필기 놓쳤으면은. 자, 여기까지 됐지? 다음에 세 번째 제재. 유진아, 제재가 뭐니? 발음하는 중심 소재. 중심 글감이라고도 하지 중학교 때는. 중심 글감이 누이의 죽음인 거야. 그 다음에 주제.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이게 아까 전에 기하고 서에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재회에 대해서 이게 아까 결 부분에 있었던 거고. 그거 다 연결시키면 주제가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의미상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세 부분. 그래서 기서결로 쪼개진다 그랬지? 연은 몇 개? 한 개. 연 한 개. 연이 세 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감탄사. 감탄사 아까 어디 온다 그랬어? 어디? 아홉 번째 줄에 속한 부분이 어디야? 기서결 중에. 기서결 중에. 아홉 번째, 열 번째 줄 뭐라 그래? 결. 결 다른 말로 뭐 어디라 그래?
낙구 첫머리에 온다고. 그럼 감탄사는 9번째 줄에 와, 10번째 줄에 와. 9번째 줄에 오는 거야. 그리고 이 감탄사가 고양된 화자의 정서를 표출해준다. 고양되었다. 화자의 정서가 심화되었다. 응축돼 있다. 이런 거야. 그죠? 뿐만 아니라 이 감탄사를 통해서 시상 집중도 나타내주고 시상 전환도 나타내준다라고 말할 수 있어. 왜? 이 감탄사부터 이게 시상 집중되는 거니까. 시상 전환도 되고. 그 다음에 이별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였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인식했다라는 거야. 긍정적으로 인식을 전환했다. 그때 이 화자한테 도움 줬던 종교가 무슨 종교야? 불교. 유진이 종교 뭐 있어? 기독교. 오. 채윤 종교 뭐 있어? 불교. 오. 오. 요. 아 힘들어. 그 유진이는 매일 일요일날 기도를 해. 어디지? 교회가? 조금 짝퉁 그런 거 아니야? 저 가족이 모태신앙이야? 그거 왜 안 가면 뭐라 하지 않아? 그것들이? 포기하는 채연이는 절에 가? 가끔. 근데 절은 그런 거 없어. 가고 싶을 때 가는 거 절은. 그게 너무 좋지. 비유적인 표현. 얘기했지? 삶과 죽음의 문제를 노래한다. 19채 향가 정체가 아니라 못하는데 정제된 깔끔하게 떨어진다. 완성도가 높다는 뜻이야. 정제돼 있다는 것은 완성도가 높다. 누이의 죽음에서 오는 슬픔이 있었지. 그것을 서정성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해. 서정성이 드러나는 것은 정서가 드러난다. 정서.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며 부르는 노래. 아까 애도한다 다 나왔었지. 됐니? 여기까지 됐니? 3단 구성 얘기하는 거야. 어? 이거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누이의 과거, 현재, 미래 아니라 이거 원래 현재, 과거, 미래인데 이거 좀 잘못 나온 것 같거든?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가세요. 알겠죠? 원래 현재, 과거, 미래가 맞아. 자,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현재의 슬픔을 얘기를 하는 거야. 원래는. 그 다음에 이게 과거라고 그랬잖아 아까 전에. 누이가 죽었을 그 순간, 죽었던 그 순간, 지금으로부터는 과거였겠지. 그때 허망함을 느꼈어. 그리고 앞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희망, 슬픔의 극복. 됐죠? 그 다음에 이건 좀 이따 하겠지만 이른 바람은 그 누이가 일찍 죽었다라는 걸 말해. 떨어진 잎은 누이의 죽음을 뜻하는 거고, 한 가지는 나뭇가지 하나라는 뜻도 되겠지만 같은 가지. 이 나뭇가지에 이파리가 두 개가 나왔었는데 하나는 누이, 하나는 화자. 근데 그 중에 누이의 이파리가 떨어졌어. 어디에서? 이 가지에서. 그럼 이 가지는 우리의 누가 되는 거야? 부모님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한 가지는 한 부모를 뜻하는 거야.
가장 발전된 양식이다. 이게 완성도가 높다는 뜻이야. 그리고 전절과 후절 낙구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까 이렇게 안 배우고 뭐라 배웠어? 기서결로 배웠지. 전절이 기고 후절이 서고 낙구가 결인 거야. 낙구의 경우 요게 중요하다. 요거 별표. 감탄사로 시작한다. 몇 번째 줄에서? 9번째 줄에서 정서적 고향을 보여주며,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가 집약되어 있는 곳이 여기다라는 거야. 시상 집중. 그리고 시상 전환도 있다. 그리고 시조의 세 번째 줄 종장과도 비슷하다. 19체 향가는 가장 세련된 양식의 다양한 비유와 상징을 통해 귀족 지배층의 정신세계를 반영한다. 됐죠? 여기까지. 자, 본문 봅시다. 육쪽. 봐봐. 이게 향찰표기인 거야. 이게 향찰표기인 거야. 보면은 글자 수 맞추니 안 맞추니? 안 맞추지. 그래서 음수율 없는 거야. 음수율 없어. 그 다음에 음보율도 없어. 음보율도 없고. 그러면은 얘는 자유시겠어? 정형시겠어? 정형시. 10줄 형식을 맞추고 있잖아. 10줄 형식 맞추고 있지. 얘는 정형시. 정형시는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 왜? 형식 때문에. 10줄 형식이 눈에 보이잖아. 요것을 외형률이라고 하는 거야. 음보율하고 음수율은 없으나 외형률은 있다. 아이고 힘들어. 채윤아, 요거 무슨 글자야? 요거는 죽을사. 그치? 생사하면 뭐겠니? 삶과 죽음. 요거 세 번째 거는 길. 이게 길로자야. 그리고 이거 아까 전에 서동이 할 때 배웠잖아. 수무르자. 그치? 해석하면 어떻게 됐어? 삶과 죽음의 길, 이렇게 되는 거지. 이때 은도 순자가 아니라 그냥 보조사로 쓰이고 있는 거야. 요게 향찰표기다. 유진아, 근데 이걸로 안 배웠지? 그냥 한글로 돼 있는 걸로 배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안 나올 거야. 5분 쉬었다 갑시다. 5분 쉬었다 갑시다. 유진이 지금까지 이론 위주로 배웠는데 어때? 괜찮아? 채윤이 괜찮아? 자, 보자. 형아펜. 형아펜. 자, 길. 예. 음에. 머뭇거려. 나. 가을. 이른바람. 떨어질 잎. 한 가지. 가는 곳. 도. 미타찰. 나. 기다리겠다. 요거 위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아이고 힘들어. 자, 시간은 현재, 과거, 미래가 맞아요. 생사길, 삶과 죽음의 길. 이때 길은 갈림길을 말하는 건데 운명의 갈림길. 죽은 사람의 운명과 산 사람의 운명의 길이겠지. 근데 그 갈림길이 저승에 있겠니? 이승에 있겠니? 이승에 있지. 왜냐?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이거 이승에서 결정나는 거잖아. 저승에서는 이승으로 오기가 어렵지. 힘들지. 그래서 이때 얘는 산과 죽음의 길은 얘. 이때 얘가 여기야.
여기는 이승이 되겠지. 그리고 요 있음에 있지? 요 음에가 들어가면은 요게 뭐뭐이기 때문에야. 해석하면은 있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승의 삶과 죽음의 운명의 갈림길이 있기 때문에. 자, 누이가 죽었어. 보고 싶어. 방법은 뭐야? 누이가 올 수는 없어. 그럼 내가 뭐 하는 것밖에 없어. 죽어야만 돼. 저승에 가잖아. 근데 죽는 건 어때? 두렵지? 그래서 머뭇거리는 거야. 머뭇거리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요걸 나타내준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화자로 보기도 하고 또 누이가 느끼는 두려움이다라고 말하기도 해. 이건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져. 자, 이 머뭇거리고의 의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거든. 근데 하나가 더 있어. 죽음이 삶 가까이에 늘 존재한다. 존재하는 사실을 깨달음. 요게 머뭇거리고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인데 보통은 1번으로 해석해. 자, 다시 삶과 죽음이라는 길의 운명의 갈림길은 여기 이승에 있기 때문에 머뭇거려. 나는 간다. 이때 나가 죽은 누이를 뜻하는 1인칭 대명사야. 근데 이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떠나갈 거야. 이거 큰 따옴표 좀 해줘봐.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하고 어찌 갑니까? 그래서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안타까움.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겠지? 어느 가을. 자, 가을의 이미지가 긍정도 있지만 여기서는 부정의 이미지로 쓰이고 있어. 부정으로 쓰일 때는 죽음, 소멸, 상실, 이별 요런 이미지하고 연결돼. 그리고 이 가을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느껴지는 분위기 내지는 정서, 요거는 고독 쓸쓸 외로움. 이따가 백지지문 줄 거야. 제막매거하고 시조작품. 그러면은 그거 오려가지고 공책에다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복습해. 2세트씩 줄게. 이른바람. 요거는 누이의 이른 죽음. 너무 빨리 죽었단 말이야. 갑작스런 죽음도 되고. 그걸 요절이라 그래. 젊은 나이에 빨리 죽은 거를 요절이라 그래. 떨어질 잎처럼. 떨어질 잎. 요게 누이의 죽음을 뜻하는 거야. 한 가지에서 나고 한 가지가 같은 부모를 뜻하는 거야. 그리고 떨어질 잎에서는 직유법 쓰였고 한 가지에서는 은유법 쓰이는 거야. 이른 바람도 은유법인 거고. 한 가지에서 나고 자랐지만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가는 곳은 당연히 어디겠어? 저승이겠지. 자, 나무가 있고 나뭇가지가 있어. 나뭇잎이 두 가지가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다는 거야? 두 개 중에 하나는 붙어있고 하나는 떨어졌다 그 얘기야. 왜? 바람이 슝 불었거든. 그러니까 이 떨어진 이 나뭇잎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죽은 누이가 되는 거지. 요게 화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 나뭇가지 요 나뭇가지는 나뭇잎이 붙어 있었던 나뭇잎이 돋아나고 자라게끔 도와줬던 그 나무 가지가 되겠지. 한 가지 그지?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요게 한 부모가 되는 거야. 같은 부모 가지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 자연이나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나타내 준다고. 되겠죠? 상상은 모르겠구나. 자, 여기까지 안타까움, 허무감, 인생무상 적으시고요. 어제까지 같이 밥 먹었는데 오늘 갑자기 사라지고 없는 거야. 얼마나 허망하겠어. 자, 여기 두 줄이 낙구야. 결 부분이기도 하고 이 아아가 감탄사입니다. 영탄적 표현되고 뒤에 보면 문제 붙어있거든. 풀지마. 내용 정리하고 암기만 많이 해갖고 와. 문제는 나중에 더 많이 주고 할 테니까 우선은 풀지마 이번 주에는. 그리고 이 감탄사가 시작하는 이 낙구 결 부분, 이 감탄사 시작되는 이 부분에서 시상이 집약되고 시상이 전환된다.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지. 낙구 부분에서. 되죠? 미타찰 얘기했지? 불교적인 성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그리고 이 미타찰이 극락세계를 뜻해. 그리고 이 미타찰에서 누이와 화자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재회의 공간이겠지. 근데 그 재회의 공간은 어디에 있는 거야? 이승이 아닌 저승에 있는 거야. 불도를 닦으며 왜 수도승이니까 기다리겠다. 재회에 대한 의지와 다짐. 이 마지막 결부분 재회 희망. 결부분 여기까지니? 질문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받았던 프린트 중에서 이거 펴보자. 자연 속에서 한가함을 즐긴다라는 뜻의 한자성어. 요 임천하고 강호 있지? 요게 자연이라는 뜻이야. 자연. 거기서 한가함을 느낀다. 요게 10년을 경영해서 알고 있어야 될 한자성어야. 자연 속에서 한가함을 즐긴다. 되지? 앞으로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올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자연과 인간의 조화 또는 자연에 동화되고 싶은 소망, 인간이 또는 인간과 자연은 하나다라는 메시지를 말하고 싶어. 그것 뜻하는 말이 무라일체, 무라이려 주심이려 주객체. 무라일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자연을 사랑하는 병에 걸린다. 이거는 이 작품에는 없는데 이게 앞으로도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세요. 이거는 긍정적인 병이야. 자연을 엄청 사랑한다는 뜻이야. 그걸 나타내주는 말. 천석고왕하고 연하고질인데 이게 자연을 사랑하는 병에 걸렸다는 뜻이야. 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욕심 없는 삶. 이것도 관련이 있어.
욕심 없는 삶, 안 분지족, 안 빈다, 또 단사표현, 단편동, 비니면, 안 빌리면. 그래서 들어본 것도 있고 안 들어본 것도 있을 거야.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다 욕심 없는 삶을 나타내 주는 거야. 그런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씩은 달라. 안 분지족은 이 족이 만족한다는 뜻이야. 가난해, 하지만 현실에 만족해. 안 빈낙, 가난해, 하지만 현실을 즐기고 있어. 단사표음하고 단편우왕은 가진 게 별로 없어 이런 뜻인 거야. 왜? 얘네들이 가진 게 표주박, 바가지야. 지팡이, 뭐 집신 요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야. 비니무원, 가난해. 그런데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 왜? 이건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안빈일념, 욕심 없이 살고자 하는 굳은 신념. 이걸 나타내 주는 거야. 외우세요. 공책 정리하시고. 질문? 됐지? 됐지? 그 다음에 요 프린트. 요 프린트 펴세요. 아까 향가 다음에 있어. 시조의 형식. 시조는 기본적으로 세 줄로 돼 있어. 세 줄. 시조는 기본적으로 한 줄, 두 줄, 세 줄. 길이가 거의 비슷하지. 그리고 얘네들 이름을 초장, 중장, 종장. 장이 총 3개가 있지. 얘네 장 3개가 모여서 시조 수, 한 수를 만드는 거야. 세 줄이 한 세트야. 그리고 얘네들을 한 줄을 4개씩 끊어 읽는 거야. 요게 음보야. 4개씩 끊어 읽기. 띄어쓰기는 어절이지? 헷갈리면 안 돼. 근데 요 음보를 2개를 묶어. 그러면은 1구가 되는 거야. 1구. 그러면은 시조 한 장에는 구가 2개씩 나오겠지. 1구, 2구. 근데 장이 3개니까 구가 총 몇 개 나오겠어? 6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시조의 형식을 이야기할 때 3장 6구 사음보 율격을 요러한 이유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 됐죠? 그 다음에 이 한 개의 음보에다가 글자 수를 맞추는데 3글자, 4글자, 4글자, 4글자 평균적으로 이렇게 맞춰. 근데 이게 꼭 반드시 맞추는 게 아니라 한 2글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거야. 전부 다. 초장, 중장, 종장 전부 다. 그런데 종장은 특이하게도 3, 5, 4, 3 요런 패턴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흔해. 요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특히나 종장에서 첫 번째 음보 부분 요 3글자 부분 있지? 여기는 웬만하면은 잘 지켜. 그리고 이 부분에 이 3글자 이 부분에 감탄사가 오는 경우가 많아. 근데 무조건은 아니야.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감탄사가 오면은 이렇게 와. 어즈버. 이게 시조에서 많이 쓰이는 감탄사. 채윤이 다 적었어? 그 다음에 이게 시조가 3줄이잖아. 이 3줄에 쓰이는 글자 수를 다 더해. 초장부터 종장까지 다 더해. 그러면 45자가 약간 넘거나 부족하거나. 채윤이 안 적는 것 같은데? 아, 적혀 있어요. 아 이거 배웠어? 시조의 이론? 저희 수업할 때. 그럼 유진이도 배운 거야 이거? 아 그래? 한 번 더 하는 거지 뭐.
자, 여기까지 되지? 되지? 그래서 얘도 아까 전에 향가와 마찬가지로 형식이 있기 때문에 외형률이 있다 말할 수 있는 거야.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 그 다음에 음보율이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음수율이 있고. 글자수 맞추는 거. 되죠? 자, 이거 그러면 처음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무조건 답할 수 있어야 돼.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조를 구분을 할 때 그 세 줄 한 세트를 수라고 하잖아. 수가 한 개밖에 없어. 그럼 단시조. 두 개 이상이야. 연시조.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되는 두꺼비하고 10년의 경우 그거 다 시조잖아. 걔네 둘 다 단시조야. 수가 하나밖에 없는 애들이야. 그 다음에 1894년을 기준으로 해서 1894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쓰여진 것을 고시조로 하고 그 이후에 쓰여진 것을 현대시조라고 한다. 됐죠? 그 지금 교과서에 실려 있는 10년하고 두꺼비는 둘 다 고시조야. 공통적으로 단시조고 고시조네. 그런데 두꺼비는 사설시조고 10년은 평시조야. 자, 평시조. 형식을 엄격하게 준수한다. 내용은 유교적인 내용. 충효애고. 아까 그 향가도 나왔었지? 저녁에. 풍류, 즐기는 거. 아까 강호한정 얘기 나왔었지? 그런 게 이런 거야. 노래하고 낚시하고. 그 다음에 작가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 그리고 정형성이 매우 높아. 이건 뭔 얘기냐? 초장, 중장, 종장의 길이가 거의 비슷해. 근데 사설시조는 초장하고 종장이 있는데 중장이 길어 이렇게. 이 차이가 있어. 그리고 사설시조는 작가 이름이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대다수야. 내용은 이별에 정한 삶이 힘들어 양반풍자하는 내용들이 많고. 그런데 여기 작가의 평시조에 보면은 기생 있잖아. 이 기생들이 쓰는 내용들 대부분이 이별의 정한이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설시조로 가면 안 되고 이 기생이 쓴 이별은 평시조고 평민들 부녀자들이 쓰는 이별은 사설시조라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됐지? 아이고 유진이 무너지기 시작하네. 이거 큰일 났네. 알았어. 그러면 오늘 저기 안 졸고 잘 들으면 10년 하고 두꺼비까지만 하고 깔끔하게 끝내줄게. 너희들 많이 힘들어 하니까. 서운해? 유진이 서운해? 자, 그 다음에 사설 시즌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중장이 과도하게 길어진다. 됐죠? 됐죠? 예. 그 다음에 이 평시조는 조선 초기하고 조선 후기를 놓고 봤을 때 평시조는 두 개 다 있어. 근데 사설시조는 조선 초에는 없고 후기에 나타나는 거야. 사설시조가. 그러니까 후기에는 평시조하고 사설시조가 둘 다 있는 거지. 됐습니까? 됐죠?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작자층으로 본다면은 초기의 평시조는 양반하고 기녀 중심이었어. 근데 후기로 가면은 부녀자하고 평민들도 합세하는 거지. 그래서 초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면은 작자층이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작자층은 확대된다라고 말을 해주는 게 맞지.
정확하게 말하면은 평시조 조선 초기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 그리고 조선 후기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 이렇게 구분해주면 된다. 됐죠? 원래 시조는 이거 이론까지 하면은 내용은 세 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끝나. 금방 끝나. 그 다음에 정형성의 정도를 놓고 보면 당연히 평시조가 높아. 사설시조는 낮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설시조를 자유시라고 하면 안 돼. 얘는 정형시인 거야. 그리고 사설시조 중장의 특징. 열거법, 해학, 음성상징어, 서민들의 일상언어 많고 과장법도 있다.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요 단시조 있지? 단시조.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는 이 단시조는 수가 하나밖에 없잖아. 얘네들은 제목이 없어. 연시조는 제목이 있어. 뭐 만흥, 뭐 어부사시사 이런 것처럼. 그러면은 이 단시조는 어떻게 하느냐? 제목이 없는데 어떻게 불러? 그거는 초장에 이음보, 이음보를 활용한다. 얘네들을 제목처럼 인식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험 범위에 10년을 경영하여 하고 두꺼비가 파리를 입에 물고 이게 제목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평시조가 사설시조 요거 조선 초기하고 후기 구분하는 거 이거 있지? 이거 임진왜란이야. 와 진짜 두 사람 대단하네. 이 두 작품 이제 금방 끝난다고 하니까 끝날 때까지 안 졸고 집중 잘하면은 금방 끝내준다고 하니까는 딱 아무도 안 조네. 와 씨, 멋있네. 멋있다 야. 아 씨, 힘든데 저렇게 하기 힘든데. 아 대단하네. 자 됐지? 그러면 이제 본문 빨리 하고 갑시다. 여러분들이 집중 더 잘해주면은 10분도 안 걸려. 금방 하지 뭐 이런 거. 자 아까 그 표 나왔던 거 있었잖아 뒤에 16조 여기 봅시다. 10년을 경영하여 자 평시조면서 고시조면서 단시조. 풍류 즐기는 거야. 비유 있고 자연 친화적이고 낭만적 즐기는 거야. 전원적. 왜 전원적이야? 자연 속에서 노래하기 때문에 자연. 그 다음에 자연에 친화된 삶, 전원생활. 자연의 귀의라는 게 자연 속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야. 안빈낙도 아까 뭐였어? 욕심 없이. 그럼 전원일기도 자연 속 이야기 이런 거예요. 보통 우리가 농촌, 바다 이런 데를 우리는 보통 시골이라고도 하고 자연에 가까운 동네지, 그치? 그렇게 보는 거야.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자연하고 전원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작품에서는 전원적 하면은 농촌 뭐 바닷가 이것보다는 자연 속에 있다라는 뜻에서 전원으로 해놓은 게 좋아. 그 다음에 자연과 하나가 된 무라일체에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옮겨간다. 가까운 곳에 이야기하다가 먼 곳에 이야기해. 그 다음에
한 칸, 한 칸, 한 칸 동일한 식구 반복이 있고요. 참신한 발상이 있다. 참신한 발상 왜? 자연물과 동거하고자 한다. 뭐 달하고 또 누구 들어오지? 바람 하고 또 뭐 있지? 산? 산을 둘러싸고 그렇지. 예, 예. 달과 청풍이 맑은 바람이야. 푸른 바람 아니고 맑은 바람. 그리고 여기 의인법 쓰는 거 왜? 동거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인법 아니겠냐. 그리고 친근감. 의인법은 무조건 친근감은 아니야. 부정적인 걸 의인법으로 할 수도 있어. 됐지? 초장 10년을 준비하여 초려상간. 초려상간이 초가집이야. 방이 몇 칸? 3칸. 소박한 삶. 욕심 없는 삶. 달과 바람과 함께 지낸다. 무라일체. 요게 근경이고 요게 원경이야. 왜? 달하고 바람은 방 안에 들어온대잖아. 방 안이니까 가깝잖아. 근데 강사는 이제 들어올 데가 없어. 집 바깥에 먼 곳이잖아. 그 원경. 그래서 이 근경에서 원경으로 뭐 한다? 시선이 바뀐다. 시선의 이동. 공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시선의 이동. 시상 전개 방식 중에서. 됐니? 넘어가. 자,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 맡겨두고 달과 청풍을 의인화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한 칸 한 칸 반복부 아까 있었고 그 다음에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상이 전환된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고. 됐죠? 그 다음에 두꺼비까지 같이 합시다. 두꺼비. 자, 두꺼비는 사설시조면서 얘는 후기에 나온 거겠지 그러면 사설시조면서 그 다음에 단시조면서 고시조. 둘 다 정형시야. 이 두 작품에는 이별의 장은 없다. 그 다음에 풍자, 해학 이런 거 나오는데 요 해학은 웃음의 요소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풍자는 웃음 플러스 비판의 요소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누굴 비판하느냐? 두꺼비를 비판하는 거야. 왜? 이 두꺼비가 탐과 놀이를 나타내 주거든. 웃기게 만들면서 비판해. 그걸 풍자라고 하는 거야. 우의적이라는 거는 뭐냐? 직접적 말고 이 동물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거야. 우리가 이소부화 같은 것도 있지, 그치? 동물들 나오잖아. 그것도 비판적인 건데 간접적이잖아. 자, 그 다음에 두꺼비는 누굴 나타내 주느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탐과 놀이야. 나쁜 놈이야. 그 다음에 좀 넓게 써볼까? 자, 두꺼비 지방의 하급 관리. 변사 똑같은 애야.
피지비계층. 아, 지배계층, 지배층. 그 다음에 백송골. 이게 송골매야, 송골매. 맹금류거든. 독수리 같이 생기네. 얘는 중앙. 상급 관리. 봐봐. 요게 자연물이고 요게 인간 삶이지. 이렇게 나타내준다. 그 다음에 이 둘은 천적 관계야.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 파리. 파리는 피지배계층. 두꺼비하고 파리가 또 서로 천적 관계가 되겠지. 주제 탐관 오리의 횡포, 괴롭혀. 허장성세, 허세를 부린단 말이야. 허세. 이 허장성세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종장에서 나와. 종장. 횡포는 초장에서 나오는 거고. 의인법을 써가지고 약육강식하는 현대사회를 우회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약육강식 무슨 뜻이야? 강한 애가 약한 애를 잡아먹는 거겠지? 적자생존하고는 다른 거다. 적자생존은 적응했냐 안 했냐겠지. 그 다음에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 권력구조의 비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종장에서 화자가 달라졌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종장이 두꺼비의 목소리야. 그럼 초장하고 중장은 이 장면을 목격한 제3의 관찰자야. 마지막 세 번째 줄이 그 두꺼비의 목소리야. 두꺼비가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얘가 사설시조잖아. 서민적이야. 아까 19층 한가는 귀족적이었지. 반대야. 해학적이다. 웃음의 요소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지배층의 횡포를 풍자한다. 아까 사설시조의 특징에서 다 나왔던 거야. 됐습니까? 질문. 됐지? 자, 본문으로 갑시다. 자, 10년을 경영하여. 이제 다 끝났어, 이제. 10년을 계획했어. 그래서 뭘 지었어? 초가집을 지었어. 그럼 이 아저씨 무능력하다고 해야 돼? 아니지, 뭐라고 해야 돼? 욕심 없다, 소박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안분지족 안빈낙도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 한 칸, 달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계속 반복되니까 운율형 성분 되겠지? 나 한 칸, 달 한 칸. 그러니까 월세 냈나 보네. 월세 내나 보네. 나하고 그 자연물은 빨간색, 달림하고 청풍하고 같이 산단 말이야. 맡겨두고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야? 자연 친화. 왜? 자연과 함께 살잖아. 그리고 여기서 의인법하고 친밀감하고
그 다음에 물화일체까지 뽑아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부분은 근경이겠지. 세 번째 줄이 원경인 거고. 근데 이미 방이 다 찼으니까 강사는 들어올 수가 없네. 에이 그렇다고 버리는 거 아니야. 들어올 데가 없으니 바깥에 둘러두고 볼게. 뭐처럼? 병풍처럼. 작가 이름 송순 기억하시고, 송순 조선 명종 때 문신이고 강호가 된 선구자. 이렇게 자연 친화 노래하는 시 쓰는 아저씨들 중에 1등 이런 뜻이야. 됐습니까? 너무 쉽지? 끝. 다음에 두꺼비. 두꺼비가 파리를 입에 물고, 여기가 횡포야. 여기 부분. 지배층의 횡포. 근데 구분해야 되는 게 봐봐. 얘도 지배층이야. 근데 얘는 긍정이야. 이 두꺼비가 부정적인 지배층인 거야. 탄관오르기 때문에. 근데 백송골하고 두꺼비 싸우면 누가 이겨? 백송골이 이겨. 그러니까 두꺼비가 파리한테는 센 척하고 두꺼비한테는 깨갱하는 거야. 전형적인 강약약강인 거지. 됩니까? 굉장히 비열한 거야.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자, 여기 두엄이 원래 이게 시골에 가면 그 똥을 이렇게 쌓아놔. 똥더미야, 똥더미.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대? 백성을 수탈하여 모은 재물을 뜻한대. 그러니까 이 초장에서는 횡포하고 수탈. 횡포가 괴롭히는 거고 수탈은 빼앗는 거야.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누가? 두꺼비가. 아직까지 두꺼비 목소리 아니야. 이건 제3자의 관찰자야.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백성골이 떠 있거늘 가슴이 깜짝 놀라. 왜? 백성골을 보고 놀란 거야. 지천적이니까. 풀적. 잘 봐. 요 풀적이지, 요거. 아까 사설시조 중장의 특징 중에서 뭐였다 그랬어? 음성상징어. 이거 의태어입니다. 모양 흉내는 거. 아이씨. 그리고 이 음성상징어는 기본적으로 생동감, 현장감, 사실감 느낄 수 있다. 두어 말에 자빠지는구나. 이 자빠지는 것 자체가 희화화, 웃음을 유발하는 거지. 요거는 두꺼비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왜? 얘 비판해야 되니까. 요거 조롱, 풍자 효과를 높인다. 조롱. 그 다음에 마지막 종장이 두꺼비의 대사. 큰 땀 해주면 좋겠지. 모쳐라, 때마침. 자, 우리 아까 전에 종장의 첫 번째 음보 세 글자 맞춘다 그랬지. 이거 모쳐라 맞추잖아. 그리고 이 자리에 감탄사가 올 수도 있는데 필수는 아니라 그랬지. 그래서 아까 10년하고 두꺼비 모두 감탄사는 없어. 조심해. 날쌘. 이 날랜이 날쌘. 몸돌림이 빠르다 그 얘기야. 낼새 망정. 나였기에 망정이지. 애헐지 멍든단 말이야. 멍들 뻔했구나. 피 질질 나는데. 여기가 허세를 부리는 거지.
됐습니까? 되게 두껍이 없어 보이게 만들어놨지? 없어 보이게 만들어놨지? 그치, 조롱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여기까지 되니? 끝. 질문. 끝. 됐어? 그 다음에 너희 어떻게 돼? 그 고전문학 어떻게 할래?